27번에서 30번 세트는 현대소설이죠. 이 현대소설 어떻게 풀고 계세요? 저는 현대소설 풀 때 항상 보기 먼저 봐요. 보기를 먼저 본다는 게 그냥 적당히 읽고 이런 얘기 하겠거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쌤은 생각보다 되게 꼼꼼히 보기를 뜯어봐요. 예를 들면 이걸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무성격자의 정일은, 자, 중심 인물이겠죠?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 일단 되게 속물인가 봐요. 근데 그게 또 싫어.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은 주저. 그렇다고 싫다고 해서 무슨 행동을 하진 않나 봐요. 그런 한편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 행동은 하지 않고 내 얘기하고 남 생각하고 생각만 많은 캐릭터인가? 또 주변 대상을 관찰. 이거 앞에 나온 말이잖아요. 그 의미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에 반응, 생각하고 그런 자신을 분석. 네, 자신도 관찰. 그럼 정리하면 나가 이 관찰과 분석을 하는데 이러한 또 자기의 내면을 또 대상화해. 약간 액자 속에 액자 있고 액자 속에 액자 있고 액자 속에 액자 있고 그런 인형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내가 행동을 하고 그런 나를 관찰하고 그런 나를 또 관찰하고 이런 그린 것 같네요. 그래서 인간 심리의 중층적인 구조를 드러낸다. 끝났어요. 뭐가? 보기를 통해 글읽기의 방향을 결정해 주세요. 보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이 지문을 선정한 의도, 이 문제를 통해서 물어보고 싶은 이 출제의 방향 모두 담겨 있는 게 보기예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기를 읽으면서 그러려니 하고 읽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이걸 읽게 될 거예요. 정일이 어떤 사람? 분명히 본인은 속물적인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신이 싫어요.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파악해요?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 심리가 복잡하다고요. 여러 개로 중층, 여러 개 층을 이루고 있다. 내가 속물적이야. 하지만 내가 싫어. 뭐 이런 거겠죠. 무슨 일을 해봐 했을 때 난 절대 저런 더러운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돈을 이만큼 줄게.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다. 받아서 아유 좋아 했다가 아 근데 내가 이 일을 왜 하기로 했지? 돈 때문에. 아 그 돈이 뭐라고? 돈을 보면 다시 평화로워진다. 뭐 이런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인간의 어떤 심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걸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라는 단어에서 잡아냈으면 되게 좋고, 저 단어를 통해 결국은 심리적인 갈등, 내적 갈등에 대해서 내가 읽어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더 했으면 편했을 거예요. 그러면 속물적인 나, 그리고 그걸 경멸하는 나가 하나 있어요. 정일이가. 그리고 이 사람 절대 행동 잘 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해요? 오히려 관찰, 분석, 생각, 엄청 내면 심리를 엄청 많이 얘기할 거예요. 왜? 행동하지 않는 이 인물의 생각을 다 따라가야 되고 그걸 또 중층적으로 분석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글은 정일이의 무엇을 봐라, 내면 심리에 주목하면서 읽어라 라고 시그널을 준 거예요. 즉 지문이 주고 있는 시그널에 대해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내면 심리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너네도 글을 읽으면서 이 심리를 추적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어요? 쌤은 항상 보기는 그런 의도와 방향을 잡는 데 써요. 그럼 쌤 여기까지 잡고 이제 본문 가겠네요. 네. 본문 가면 어떻게 풀어요? 일단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으면 꼭 잡는 편이고요. 앞부분의 줄거리는 필자, 이 출제자가 우리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안 읽을 이유가 없죠. 그죠? 두 번째예요. 앞부분의 줄거리를 열심히 본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파 위독해. 그 소식을 듣고 귀향한 정일은 용팔에게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요. 선생님 이게 뭔데요? 일단 인물이 정일이 주인공 아빠 아파? 근데 귀향을 했어? 그래서 들은 얘기가 돈 얘기야.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얘들 아무 생각이 안 할 거면 보기를 왜 봤니? 보기에서 지금 아니 속물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경멸한다며. 그러면 정일이가 놓인 처지나 상황이 이것과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 딱 봐도 아빠 아픈데 돈 얘기해.
왜 10년 전에 엄청난 광고가 하나 있었어. 10억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광고 알아? 엄청 최악의 광고상 받았던 거거든? 그래서 남편이 그러니까 죽었는데 그 사망보험금을 받았다. 그래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게 됐다. 뭐 이거를 광고로 내가지고 막 한국이 뒤집히고 난리도 아니었던 시절이 있어. 지금 그거잖아. 아빠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재산 상속이요. 이걸 보고 지금 바로 여기다가 재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나왔구나. 아빠가 아픈데 아빠 지금 간당간당한데 요걸 잡았어야지.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이 사람 이제 그런 돈 얘기하는 자기가 싫으면서도 돈 얘기에 되게 집중하고 구속돼 있는 모습을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 그리고 심리 위주로 잡는 거야. 약속한 대로 읽어야 돼.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 아빠 재산, 그걸 넘겨다 보는 듯한 용팔이, 개가 따지는 산파날이 올라가는 걸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나, 그런 자신을 의식하며 한 발 떨어져서 보고 있다. 그 상황을. 그런 상황을 대상화해서 관찰하는 거지.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관찰과 분석을 하네. 속물적인 모습이 되게 대놓고 드러났어. 아직 아빠 재산인데 그걸 넘보는 용팔이나 그 계산을 하는 걸 열심히 보고 있는 나나 되게 속물적인 모습이겠지. 이렇게 대응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강만 놔도 하면서 산판을 밀어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이랑 눈이 딱 마주쳤네. 딱 마주치자 정일이는 깜짝 놀라면서 자신의 얼굴이 붉어졌대. 스톱, 대답해줘. 얘들아, 이제 독해를 시작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요소가 있어. 본문 독해를 시작하면 항상 우리는 갈등의 전개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봐야 돼. 초반에 나왔던 갈등이 계속 유지되는지 혹은 그 갈등이 전환되는 구절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걸 끊어낼 때는 시공간의 배경을 끊어내면서 읽으면 갈등을 쉬엄쉬엄 읽어내기가 좀 좋아. 또 심리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심리는 직접 제시가 되면 부끄러웠다, 화났다, 직접 제시되면 되게 고맙고, 직접 제시되지 않는 간접 제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낼 때가 있거든? 그러면 좀 어려워. 왜? 이 표정과 행동이 의미하는 심리가 뭔지를 스스로 추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심리에 어느 정도 공감하거나 동화되어 있으면 생각보다 쉽거든? 근데 그게 전혀 안 되는 상황이면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멍해져. 근데 노력해야 돼, 얘들아. 쉬운 건 얘가 직접 나와 있을 때 뒤에 걸 때려 맞추는 게 쉽고, 어려운 건 앞에가 전혀 나오지 않고, 즉 직접 심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표정과 행동만으로 알아서 맞춰야 될 때가 어려워. 독해할 때는 쌤은 항상 요 정도 3가지 요소 신경 쓰면서 보거든? 그러면 지금 생각이 드는 건 얼굴이 왜 빨개지는 건데, 용팔이랑 딱 마주쳤을 때, 우리 사람하고 눈 마주쳤을 때 언제 얼굴 빨개져? 나랑 눈 좀 마주쳐보자. 지금 얼굴이 빨개진 친구는 어째서야? 공부 안 하고 있는 내 마음을 들켜서. 지금 나 이거 하기 싫은데 공부하는 척은 해야겠고, 그러다가 쌤이랑 딱 눈 마주치면 부끄럽고 얼굴이 빨개지지? 아마도 지금 이 심리를 따라와서 보면 속물적인 자신의 모습을 들킨 것 같은 게 부끄럽거나, 혹은 나 자신도 속물적인 걸 경멸하고 있으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그것이 부끄러웠을 수 있겠지.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다라는 표현을 행동 혹은 표정이네. 여기선 표정 묘사를 통해 이쪽이구나, 샤이하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요거네 라고 잡아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뒤를 보면 상속세만 해도 큰돈인데 제 말대로 하죠 라고 말하는 용팔이. 그럼 도장 치라고 했대. 그럼 다음 문단은 이제 넘어갈 거지. 자, 기억해. 도장 치라고 한 게 용팔이의 제안이지. 그러면 용팔이는 속물적인 제안을 했어. 정일이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것 같아? 도장 딱 찍었어. 그러면
속물. 오케이, 수용. 인정. 아, 나 속물이지. 에이, 도장 치워. 뒤집었어. 그러면 나 진짜 이런 모습 너무 싫어. 경멸적이야. 즉, 두 개의 심리 중 어느 쪽으로 행동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 다만 쌤은 행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심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내적 갈등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집중하고 싶기는 해. 그래서 도장 치라고 했을 때 도장 찍었나 안 찍었나가 너무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내면 심리의 추적을 하기 위해 읽는 거니까 이 심리의 과정에 대해서도 좀 천천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 되게 고마운 건 다음 줄. 더욱 불쾌하여졌다. 아까 얘기했잖아. 심리를 직접 제시하면 그냥 편하다고, 고맙다고. 그럼 도장 치라는 말이 왜 불쾌해? 말하네. 용팔이 얼굴에 발라놓은 그 웃음이 막 미워. 용팔이는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속물적인 행동 하자는 거잖아. 그럼 그게 밉다는 건 속물적인 모습에 대한 경멸 심리겠지? 아유, 이 소인놈. 의분 같은 심혈이 떠올랐다. 얘네가 다 같은 말이고 직접 제시된 거 체크해서 쌤이라면 이쪽 경멸하는 마음을 기억, 심혈으로 드러냈구나. 어차피 기억돼 있는 거 보면 출제될 테니까 체크는 하는 거야. 막 화가 나서 그래. 내가 언제 너랑 이런 음모하자 그랬냐? 내가 너랑 언제 공모하자 그랬어? 막 화가 나는데 충동은 느껴. 그러나 됐네. 그러나 무슨 생각해? 자, 경멸이 극에 달했어. 화가 나? 뺨을 때리고 싶지만 그러나 아마 뺨 안 때렸나 본데. 그치? 그래, 뭐 실제로도 행동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뺨 안 때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 더 보면 금세 웃고 있어. 자기 얼굴에 만면에 지금 막 행복해.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막 혼자 그래. 나 왜 화났지? 이거 나 신경쇠약해서 화난 거 아니야? 의분? 이런 걸 왜 보이는 거야, 나 대체? 공연이 이럴 이유가 뭐야? 하면서 번쩍이는 생각. 해보자. 직접적으로 나온 말 잡아. 해보자. 뭐? 도장 치자. 누가 이겼어? 얘가 이겼네. 도장 찍자. 재산상속 받자. 해서, 그래서 이 밑에 보면 그래서 조급히 도장을 꺼내. 주섬주섬. 이것도 뭐야, 당연히? 그래, 행동 묘사는 뭐다? 심리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번에는 이쪽이 이겼다. 도장 찍으면서 이제 나 어디다 칠지 몰라. 되게 능청 많다. 자기 찍고 싶으면서 알아서 해. 했대. 그럼 그 뒤에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더 심한 심혈에 들떠 있는 거 아니야? 나 왜 이렇게 지금 웃어? 도장 받으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나 왜 그러지? 하고 또 다시 갑자기 이건 아니야 하고 진정을 했다는데 뭐가 보여? 내적인 갈등이 보이지? 그래, 아빠 아픈데 상속받는다고 좋아 죽겠는 나 자신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냐.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 돈 들어올 생각하면 흐뭇한 거야. 근데 또 흐뭇해하는 나를 보면 진짜 네가 사람 새끼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심리적인 갈등 쌤은 차분히 체크를 하면서 봤지. 어디에 주목했어? 그러나, 그리고 기억 출제된 데 주목했어. 왜 그랬을까?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속도의 압박에 시달려. 빨리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해.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읽는 방식은 빠르지 않아. 왜? 나는 내면 심리를 잡겠다고 약속했고 A 부분, 기억 부분, 심지어 그러나까지 출제하겠다고 딸랑딸랑 손 흔들고 있는 시그널을 이렇게 많이 봤어. 그러면요, 사실 이렇게 많은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데 다 무시하고 빠르게 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먼저 잡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뭘 읽어야 될지, 뭘 무시해도 될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가 좀 자세히 보일 거예요. 어쨌든 두 개의 갈등 속에서 이 사람은 결국은 도장을 찍는데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맨 위. 도장 이제 찍었어. 오케이? 그래서 용팔이는 공손히 정의를 이렇게 탁 돌리면서 잠금은 제가 장인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났대. 둘의 관계인지 알았다.
이 집 아들은 정일인 거고, 그치, 용팔이는 사위인 거지, 지금. 그래서 중문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 무슨 생각해? 본문을 읽을 때 시공간을 기준으로 끊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얘기는 인물의 등장, 퇴장, 이것도 씬을 끊어주는 계기가 될 거야. 요소거든? 그래서 용팔이가 지금 뒷모양을 해서 얘 사라지잖아. 그러면 이제 요 장면 이후에 또 정일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야 돼.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좀 빨리 읽을 수 있고, 만약에 좀 심리가 확 바뀌면 그때는 조심해서, 이거 반전이나 전환이 있나? 조심해서 봐야 되고. 또 갑자기 불러내고 싶대. 아, 이분 왜 이래 자꾸. 부를까? 아, 말이 안 나왔대. 아, 행동 안 한다니까.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랐대. 용기를 못 내는 자기를 남겨두고 용팔이가 그걸 못해? 내가 하마 라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했대. 말릴 생각 없는 거야. 마음이 캥기긴 해도 안 말려, 이 사람. 그 중문 안으로 사라졌어. 그리고 부를걸 후회하면서도, 정말 후회하는 거였으면 지금이라도 붙들면 되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예측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고 관찰 분석만 하고 있고, 실제로 선택한 건 속물적인 이 욕망 쪽을 선택한 모습이고, 그럼 여기부터는 사실 되게 빠르게 응 하면서 읽어 나가겠지. 아, 행동하지 않네. 심리도 안 바뀌네. 갈등이 있지만 심리도 안 바뀌네, 결국. 그래서 쭉 이제 넘어가면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는데 숨을 죽였다. 이제 기다리는 거지. 어떻게 될까? 이런 속물적인 모습,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 이 재산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데 그 뒤에 아버지의 격분한 고함 소리를 들었다. 아빠 화났네. 근데 어느 집 아빠가 화가 안 날까? 나 죽어갔는데 내 앞에서 아버지 그 건물 하나 있으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저 하나 주고 가세요. 미워서라도 너 안 주겠다. 그치?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좀 빠르게, 행동하지 않고 계속 갈등하지만 행동하지 않네? 반복이니까 여기서는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 뭐? 갈등의 전개를 봤을 때 유지되고 있는 얘기들은 조금은 빨리빨리 훑어 나가자. 속도는 이렇게 조절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그 뒤에 사실, 자, 중략이 있었어. 근데 사실 하고 시작하는데 여기다 써볼게. 너네 중략은 어떻게 읽고 있니? 얘들아, 중략은 진짜 중요해. 고전소설이든 현대소설이든 할 것 없어. 이거는 출제자가 아예 중략을 넣고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의 연관성을 만들어 놓은 정말 인위적인 설정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앞 얘기랑 뒷 얘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만약 연결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그 구분되는 이유가 뭔지를 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이 연결이 되는지 혹은 아예 구분이 된다면 왜 구분되는지 이거를 생각해야만 이 지문이 출제된 의도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어. 그래서 쌤은 항상 중략이 나오면 중략 앞에 얘기가 이야기 덩어리 하나라고 생각하고 풀고, 중략 뒤에 얘기도 어차피 다른 이야기 덩어리겠지 하고 뜯어서 푼 다음에 마지막에 혹여나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아먹어. 무슨 얘기냐면 내 스스로 이 연결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울 수 있거든, 시험 때. 근데 우린 점수는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앞에 얘기 뒤에 얘기 딴 얘기겠지라고 읽다가 겹치는 구석 있으면 감사하고 받는 거고, 겹치는 구석이 안 보이면 문제 풀다가 보이겠지 정도의 느낌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다만 연결되는 요소가 있을 거다를 알고만 있으라고. 그래야 문제 풀 때 덜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중략 뒤야. 어떤 얘기려나? 이렇게 되어서도 죽기가 싫은가? 아버지를 눈치풀이고 바라보는 자기는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무슨 수양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의지가 없대.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삶에 대해서 행동도 잘 하지 않고 의지도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근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생활을 회의한 적도 없고 의심해 본 적도 없고 후회해 본 적도 없고 죽음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대. 그래서 죽음하고 싸우는 어떤 마음? 그 의지력, 아버지 위대한데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변에 대한 관찰이 이제 양상이 좀 달라졌지? 그냥 속물적인 모습과 경멸하는 모습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우러러보는 마음? 위대하신데? 좀 양상이 달라졌어. 이게 앞이랑 어떻게 연관되는지 아직은 몰라. 좀 더 보면 그때 자 이제 사건 구토를 하더니 물을 못 드셨는데 구역질을 하는 이 만수노인, 이게 아버지지? 근데 물을 보겠대. 그러면 위랑 연결해. 무슨 상황이야? 그치. 물을 보는 건 물을 못 먹었으니 물을 보겠다는 건데,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보겠다는 건 결국 살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지? 아버지는 되게 의지적인 사람이야. 삶에 대한 의지가 저 물에서 보이는 거네. 연결해서 읽어. 정일이는 아버지 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놨고, 또 아버지는 아무데나 물 놔라. 그래서 또 큰 어항을 갖다 놨고, 그 다음엔 또 서늘한 감각을 느끼는 이 병인, 그걸로 안 된다, 물이 흘러야 된다 하니까 또 흐르는 물그릇 놓고 붓고 해서 폭포처럼 계속 반복해줬대.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자 만수노인 아버지는 이제 꺼멓게 탄 혀, 죽어가는 아픈 사람이니까, 그래서 황홀한 눈으로 들이우는 물줄기를 바라본다. 위에 이거지. 물 한 방울 못 먹는 상황에서도 그 물을 황홀하게 쳐다봐. 그 서늘한 감각을 시선으로 계속 훑어. 왜? 살고 싶어서. 삶에 대한 의지가 있어져. 그 물을 보면 이 타는 듯한 고통이 덜해지는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어쨌든 정일이는 그걸 보면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저렇게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을 하게 되는구나. 되게 의외네. 아버지에 대한 생각. 아버지 정말 뭐에 대해 동경하는 거야? 사실 삶에 대해. 살고 싶으니까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게 물을 통해서 설명이 됐네. 니은의 서늘한 감각은 요걸 거야. 자, 이제 우리 문제풀이로 넘어갈 건데 선생님 옷이 좀 바뀌었어요. 그쵸? 선생님이 지금 조금 바빠가지고 지문 분석이랑 문제풀이를 다른 날 찍고 있어서 그래요. 자, 일단은 문제풀이 시작하면서 이제 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어야 돼요. 사실 중략이 있었고 그 중략 뒷부분의 이야기를 읽고 끝난 상황이었는데, 자, 그러면 앞과 뒤의 연결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요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1.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전혀 안 잡혀, 내가 이거 못하겠어,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왜? 어차피 얼기설기 읽어놓은 상태를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다른 선지나 다른 문제 속에서 그 연결성 속에서 의미가 좀 더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으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면 할 수 있기는 해요. 우리가 중략 앞에서 본 건 정일이 어떤 모습이었죠? 고민 많은 정일이, 내적 갈등하는 정일이. 우리 정일이 어떤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래, 아니 나 속물인 내가 싫은데 근데 속물이긴 하네. 아, 어쩌지? 엄청 방황을 하고 내적 갈등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에 관련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심지어 사실은 요 사위, 그러니까 용팔이, 얘 사위가 아니고요, 자기 아빠한테 사위, 그죠? 자기한테는 이제 누이의 남편. 얘가 결국 그 속물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상속과 관련된 재산을 이렇게 찍으러, 도장 찍은 그 서류를 들고 아빠한테 가는 모습을 말리지도 않았죠. 결과적으로 이 방황과 갈등 속에서 이 앞쪽에 있었던 속물적인 모습, 이 구속을 벗어나지 않는 결론을 봤어요, 우리가. 그런데 뒷부분에서 있었던 얘기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정일이가 이번엔 아버지의 병환을 돌보고, 또 아버지가 투병 중에서도 계속 삶의 의지를 보이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삶에 대한 어떤 의지. 그럼 선생님, 살기 위해 노력했으니까 멋진 거 아닌가요? 근데 중략 앞이랑 연결해보면 좀 묘한 해석도 가능해요. 정일이는 사실 삶에 대해서 속물적이려고, 그렇게 되게 극악스럽게 살려고 안 하려고 하면서도 그걸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지? 삶에 대해 전혀 고민해 본 적 없는 사람, 삶에 있어서
회의나 의심을 겪지 않았던 사람, 누구보다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누구보다 저런 속물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어가는 순간 애조차 이런 현실적인 삶의 의지를 내려놓지 않는 거죠. 아마도 정일이는 이러한 모습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지문 안에 있는 정보만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좀 의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쌤은 사실 시험을 보면서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 왜 그러냐면 결국 이렇게 속물적인 삶에 대해 경멸하면서도 그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어떤 삶에 대한 집착, 그런 어찌 보면 좀 정말 갈망, 이런 걸 봤을 때 저런 속물적인 삶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안 좋아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본문에서도 정일이가 아빠 막 이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보면서 뭐라 그래, 나는 저런 의지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게 비꼬거나 싫어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했어? 그럼 이런 위대하다라는 결론이 왜 나왔을까라는 고민을 조금만 해보면 사실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정일이는 이 두 개의 방황과 갈등 속에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설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갈등만 하니까. 이렇게 떠돌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내 삶은 이거야, 난 살아남을 거야 라고, 그게 어떠한 속물적 의지든 혹은 삶에 대한 투병을 이겨내고자 하는 어떤 강인한 의지든 어느 쪽이든 정일이 입장에선 되게 대단해 보였을 거예요. 왜? 자기에 대한 행동 하나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과 너무 대비되고 다르니까. 그럼 그걸 봤을 때 정일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속물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본인도 결국 뭐 했기 때문에 이 속물적인 모습과 싫어했던 모습 사이의 갈등 속에서 결국 앞쪽의 모습을 선택했고 벗어나지 못했잖아.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아버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너무 경멸하거나 싫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차라리 자신의 삶을 그냥 받아들이고 어떤 집착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난 그러지 못했네. 나는 무성격자. 제목 그대로 뭐한 사람? 무성격자였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담겨있는 자세가 아니었을까. 이게 중략 앞뒤를 연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해석, 제목에 대한 의미가 될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의미를 좀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었으면 작품의 해석이 잘 살아났을 거고, 아까 말했듯 굳이 난 거기까지 하고 싶지 않다, 안 해도 돼요. 쌤이 아까 앞에서 해줬던 것처럼 그냥 중략 뒤에 그냥 얘기 읽고 끝났어. 서로 다른 얘기 2개 읽었으니까 나는 빨리 문제 풀 거야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문제가 도와줘요. 그러면 27번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풀어요? 쌤은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 문제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야. 특히 이렇게 보기가 있는 문제들은요, 다른 문제랑 다 엮여서 유기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존재해요. 다시 말해서 이 보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였지? 정일이의 심리를 중층적으로 파악하는 것. 다시 말해 얘가 중심인물, 이 중심인물의 심리를, 자, 1인칭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나는 아니었단 말이야. 3인칭이야. 심리 다 얘기해.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누구의 시선을 빌려요? 정일이 단 한 명. 그래. 그래서 이 단 한 명의 시선에 딱 초점을 맞춰서 모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 글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었어요. 선지 5번.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나타낸다. 이거랑 이거 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 서술상의 특징 뭐다? 문제를 읽어내가는 나가는 방향이 있어요. 이 전체 주제 벗어날 수 없는 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중심 내용의 전개 방식도 출제가 되는 거예요. 즉 보기에서 물어본 게 정일이를 초점화해서 중층적인 심리적 양상을 따라가는 거였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지적 작가인 서술자가 중심인물인 정일이의 시선에만 의존해서 얘를 초점화하여서 뭐하고 있다? 사건의 양상을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얘 눈에 비친 대로 제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대답해 볼게요. 이거 흔히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좋아요. 과거 기출에서 뭐가 있었지? 혹시 영마 그 소설 기억나요? 그 소설 보면 이렇게 출제하잖아. 서술자가 누구를 옥화를 특정 인물로 삼아서 중심 인물로 초점화해서 다른 인물의 심리나 사건과 관련된 양상을 제한적으로 서술해. 그러면 이 옥화를 바꿔봐라. 다른 인물로 초점화자를 바꾼다면, 이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을 바꾼다면 아들의 입장에서 옥화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아들이 옥화야 이러진 않겠지. 여러분 엄마에 대해서 경화야 이렇게 불러요? 안 그러잖아. 그래서 호칭 자체가 이제 아들의 시선이 되면 옥화가 아니라 엄마 이렇게 시선이 바뀌면서 초점화자의 전환을 물어보게 되는, 이 중심인물의 시선 바뀌는 걸 물어보게 되는 문제가 과거의 기출에서도 있었죠. 이거 말고도 화산떼기 이런 작품에서도 있었고, 그쵸? 사실은 꽤 많은 경우에 그 오답 중에 그거 있잖아요. 서술자를 달리하여 요선지 많이 틀리잖아. 이게 틀릴 때 꽤 많은 경우 왜 틀려요?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로 같은데, 이건 같은데 뭐가 달라져요? 중심인물의 시선이 좀 왔다 갔다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중심인물이 한 명의 시선으로 얘기하다가 다른 인물의 시선으로 다시 이야기하면서 특정 인물의 시선이 다 바뀌면서, 서술자는 안 달라졌는데 초점이 바뀐 것 때문에 착각하게끔 만드는 오답으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중심인물을 찾아서 풀어내기도 하고 혹은 다른 오답선지로도 나오기도 하니까, 이건 틀린 말, 이건 맞는 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참 빈출되는 개념이다.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금 했던 얘기, 문제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사실은 5번을 제일 먼저 골라서 응 해주는 게 이 시험 운용의 팁이었을 거고, 나머지 선택지들도 좀 보긴 할게요. 선지 1번. 회산 장면을 병치하여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킨다. 얘들아, 선지 1번 같은 거 보면 무슨 생각해요? 저는 선지 판단을 할 때도 항상 무게를 좀 맞춰주는 편이에요. 부등호를 쳤는데 지금 누가 더 중요하고 누굴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지? 쌤은 이런 고민을 해요. 예를 들면 회상을 했다 혹은 회상 장면을 병치했다 라고 하면 드는 생각은 1. 회상은 그냥 내가 옛 생각을 하는 거잖아. 옛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아니든 인물이든 누구든, 그러면 인물이 따옴표를 딱 달고 라떼는 말이야 하고 옛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상하고 있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장면을 병치했다? 이러면 좀 얘기가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장면을 병치했다라는 건 현재가 아니라 회상한 과거의 사건으로 들어갔다. 다시 말해, 현재에서 무엇이 과거 사건, 과거의 장면이 교차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역전이나 역순행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 구성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옛 생각, 라떼 말이지 하면서 시작을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장면까지 갑자기 타임 이렇게 딱 뛰어넘듯이 야! 해가지고 99년 여름 이런 식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이런 방식으로 나오면 이제 장면 병치다 혹은 현재와 과거의 교차다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은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회상은 인물의 말 속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장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쌤은 이 1번을 봤을 때 그래서 좀 생각을 했어요. 인물이 회상한 게 있었나? 없지. 인물을 회상한 게 없어요. 과거의 이야기가 안 나와. 그래서 앞이 틀리긴 하는데, 다음 쌤이 이거 부등호 본다 그랬잖아. 뒤를 좀 봤어.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켜? 얘들아,
이 글은 앞에서는 주저주저하는 자신, 정일이, 그 정일이가 자신의 모습을 별로 이렇게 경멸하면서도 또 구속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였고, 그쵸? 뒤에서는요, 아버지의 삶의 의지를 보면서 아, 대단하다, 난 주저만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또 자신에 대해서 어떤 성찰이 일어나는 얘기였어요. 그럼 이게 사건의 흐름이 반전, 뒤바뀐 건가요? 아니요. 정일이의 심리는 계속 유지가 되죠. 외부의 자극은 있지. 지금 그 용팔이라는 자극도 있었고 아버지라는 자극도 있고, 두 인물 다 굉장히 삶에 대한 혹은 어떤 속물적인 가치에 대한 집착이 좀 있는 인물로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나는, 정일이는 이도저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 갈등, 내적 갈등은 뭐 되고 있죠?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이걸 보고 반전에서도 X를 치게 되는데, 그럼 쌤, 부등호가 대체 뭔데요? 그럼 고민을 좀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시험을 볼 때 앞이 빨라요, 뒤가 빨라요, 판단할 때? 저는 이 글이 정일이 한 명의 심리를 중층적으로 얘기했다라고 5번이 맞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그러면 이 한 명의 심리가 계속 방황하고 갈등하고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글에서 웬 반전이야? 쌤은 사실 이게 맞으면 5번에 뒤쪽에 반전에서 먼저 반응하고 지웠을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인데 이 인물의 방황과 갈등, 그것이 유지되는 얘기만 쭉 보고 있었다면 선지 4번, 풍자적 어조를 활용하여 중심인물에 대한 비판적 입장? 에헤이, 정일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 별로 안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서술자의 입장으로 드러내나요? 입장이라는 말은 나 이러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 나 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주장을 할 거야, 평가를 할 거야,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서술자가 개입해서 병일이에 대해서 깎아내리거나 비판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불편해요. 빨리 칠 수 있는 걸 치면 돼요. 선생님, 근데 4번을 꼭 그렇게 봐야 돼요? 아니, 이런 방식으로 봐도 돼요. 4번에 앞에 풍자 있죠? 얘들아, 풍자가 뭐야? 웃음을 주면서도 비판을 하는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풍자라고 해요. 놀부 같은 애들 깎아내릴 때, 야, 놀부 있잖아, 걔는 어찌나 욕심이 많은지 얼굴에 무슨 보가 하나 더 붙어 있어, 심술보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인물을 좀 희화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들 때, 그러면서도 비판의 요소가 들어있을 때 우리가 풍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사실 풍자가 있으면 비판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부등호를 붙인다면 여기 뒤쪽에 있는 비판에 붙이는 게 아니라 풍자 있으면 뒤는 당연히 되니까 그냥 서술자가 풍자적인 말투를 써서 누구를 깎아내렸나? 요걸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즉, 선지를 푸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에요. 쌤은 중심 내용과 중심 특성을 딱 잡아놓고 전체를 치는 걸 좋아해서 그냥 5번이 맞는 얘기니까 위에 서술자가 무슨 입장을 드러내, 개입도 없고 반전도 없지, 하지만 내적 갈등을 표만화한 부분이 있겠네? 쌤은 이런 식으로 풀었던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선지를 차분히 보면서 야, 회상이 없어, 그럼 여기 4번 풍자적 어조 이런 거 없었는데, 없으면 뭐 뒤는 볼 것도 없지. 다만 풍자라는 단어가 있으면 비판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따라가는 단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부등호 크기 비교를 하면서 풀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됐어요? 선생님, 나머지 선지는요? 그래서 쌤은 사실 3번 선지는 좀 신경 써서 봤어요. 왜냐면 이 5번이 말이 맞으면 위에 있는 내적 갈등이 드러났다는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앞에를 봤어.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여 있어? 일단 내적 갈등이 드러난 부분은 용팔이랑 막 대화하면서도 자기 내면 심리로 파고들 때예요. 내면 심리로 파고들 때는 동작 묘사가 아니에요. 행위 묘사가 아니고 이 심리를 다 직접 제시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반복적인 동작이 없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중략 뒤는 어땠죠? 병인인 아버지가 계속 물 찾으니까, 아버지, 이 물은 어떠해요?
저물은 어때요? 어항을 한번 들여볼까요? 하면서 좀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내적 갈등을 표면화하는 행동은 아니고 또 그 행동이 반복인가? 목적이 같을 뿐 행동은 조금씩 다 달랐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적이 같은 아버지를 좀 달래주기 위한 행동이긴 했으나 반복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게 또 내적 갈등, 그 부분은 내적 갈등이 없죠. 그래서 그 뒤도 이상해서 지워주게 될 거예요. 다만 쌤이 묻고 싶은 건 5번을 봤을 때 이게 위에 있는 내적 갈등이라는 말하고 꽤 연결 지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 선지안의 연결성을 봤느냐, 이게 궁금하네요. 쌤 2번은요? 2번은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구체적 묘사가 있으면 현장성은 되거든? 쌤이 아까 부등호 붙여보라 그랬잖아요. 2번 같은 게 있을 때 구체적 묘사가 있어요? 에이,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현장성을 안 줄 수 있는 경우가 어디 있어? 눈에 보이게 생생히 그려내다. 묘사의 뜻이 뭐야? 눈에 보이게 그려내던데 그걸 구체적으로 섬세히 그려내면 당연히 현장성은 느껴지죠. 그래서 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앞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부, 사물의 세부, 사물 뭐 나왔는데? 물그릇, 어항 이런 거 본 적은 있어요. 그거 세부 요소 나왔니? 어항의 세부를 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모래가 얼마나 깔려 있고 얘기한 적 없죠. 물그릇의 높이가 얼마고 물의 밀도가 얼마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세부라는 단어에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더 좋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럼 정확히는 물그릇이든 어항이든 갖다가 막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정일의 행동을 묘사한 거지 사물을 묘사한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사물의 묘사보다는 인물의 행동 묘사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같이 엮어서 많이 해주세요. 됐어요? 네, 답은 5번이에요. 사실 답은 1초 만에 나오는 문제인데 다른 게 공부할 게 많아서 좀 얘기를 길게 해봤습니다. 이번엔 28번이에요. A에서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요? 구절풀이죠. 구절풀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본문하고 대응하면서 풀면 편해요. 조금 쉽게 풀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의 가치관, 대표적인 이 인물의 의도 있죠. 성격. 요거를 파악한 상태로 좀 인물이 하는 말은 다 그렇겠지. 놀부가 놀부하겠지. 흥부가 흥부하겠지. 이런 느낌으로 빨리 풀어줄 수 있는 선지는 빨리 푸시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안 되는 지엽적인 부분들을 묻는 선택지들이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본문하고 1대1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 생각보다 시든 소설이든 문학에서는 사실 정보가 맞느냐를 물어볼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보가 맞느냐 그리고 그 사실 정보에 대한 해석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해석은 맞았는데 앞의 내용이 틀리는 경우가 오답에서는 더 많아요. 그래서 특히 지엽적인 건 이 사실 정보 확인을 더 꼼꼼히 하셔야 될 겁니다. 선지 1번. A. 여기 상속세만 큰 돈인데 이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거 내 말대로 하죠? 라고 말하는 용팔이. 정일이가 주목하는 용팔이의 이해타산적인 태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치? 속물적 태도라는 표현이 이해타산적 태도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자꾸 그 보기에 있었던 속물적 태도를 계속 끌고 와요? 쌤은 항상 그 보기 이상의 생각을 안 해요. 그 안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시험 문제를 푸는 방법이지 여기서 막 파생해서 많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거 그냥 속물적 태도랑 같은 말이네 하고 응 했을 것 같고 선지 2번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예의를 갖춰야 한다? 볼까요? 도장치고 난 용팔이는 공손히 예의네요. 이유도 있어. 장인께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정일이한테는 아버지인데 얘한테는 장인이라는 거 보면 둘의 관계도 알 수 있었잖아. 이쪽이 용팔이가 이 집 사위인 거잖아. 이 관계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고 씁니다. 높임법 쓰고 있으니까 높임법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일이가 더 높다는 거겠죠. 이것도 대응이 될 거고. 이렇게 1대1 대응을 하는 게 지엽을 대응하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C.
자기를 남겨두고 그걸 못해? 내가 할게 하면서 나서는 동무같이 아슬아슬했다. 정일이는 용팔이의 행위에 대해 내가 못하는 거 대신해준다고 야 내가 할게 하고 나서는 친구 같았으면 그게 실망이니? 아니지. 그냥 저거 말려야 되나? 근데 어쩔 수 없지? 자기의 어떤 속물적 욕망에 구속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내면의 욕망, 그거를 용팔이가 대신해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실망스러워. 3번이 틀리게 돼요. 4번. D는 아버지와 용팔이의 대화의 결과를 정일이가 주시했나? 진짜로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정일이 실험의 결과 뭐? 용팔이가 아빠 만나러 갔잖아. 그 대화의 결과 이거. 기다리는 듯 숨죽여 주시하고 있어 이거. 1대1 대응. 선생님 그럼 정말 그렇게 대응해서 풀어요? 빨리 기억나는 건 그냥 풀어요. 사실 맥락상 그냥 이거 이런 뜻이었지 기억나면 그냥 푸는데, 좀 기억이 안 나거나 지엽이라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던가 혹은 내가 아까 기억한 게 맞는지 불안할 때는 꼭 1대1 대응합니다. 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꼼꼼히 풀죠. 왜 그래? 우리 목표가 100점이라서 그래요. 100점 맞으려면 꼼꼼해야 돼 얘들아. 선지 5번.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지. 우리 아빠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삶에 대해 고민 안 해. 내 정체성 고민 안 해. 우리 아버지 그냥 열심히 살아서 나 살아남을 거야. 그런 의지가 있었던 사람, 혹은 좀 더 속물적이었었던 사람. 그래서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 정일이가 해석한 평가죠. 아까 말했지? 입장, 이 사람의 시선, 이 사람의 평가, 이 사람 관점에서의 주장. 이거 독서할 때도 쓰는 표현이잖아요. 얘들은 다 정일이 관점으로 해석한 거지 라고 O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런 표현 나오면 다 같은 말이에요. 한 사람의 입장, 주장, 관점, 시선에서 뭔가를 평가하고 해석한다.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답 3번. 그럼 이제 29번을 가요. A, B를 고려해서 심혈과 서늘한 감각을 이해하라고 하는데, 사실 A를 우리가 되게 꼼꼼히 읽었다고. 심혈이 어느 쪽이었어요? 그래, 경멸 쪽이었죠. 뭐에 대한? 속물적 태도에 대한. 근데 사실 본인은 속물적 태도에 구속돼 있고 벗어나지는 못했었어요. 여기가 이기는 걸로 끝났죠 아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 선지를 보면, 용팔이의 웃음에 대한 정일이의 불쾌감으로 인해, 용팔이 속물적인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불쾌했다 이쪽이네요. 불쾌감이니까 맞네. 이건 맞는 말. 기억을 한 번에 푸세요. 쪼개서 풀지 말고 한 번에 푸세요. 그래야 선지들이 연결되면서 의미가 좀 더 명확해져요. 내가 알고 있던 거, 내가 모르고 있던 거, 얼기설기 엮어놨던 거, 그걸 선지에서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지? 선지랑 너무 싸우지 마. 선지는 우리 도와준다. 자, 갈등 끝에 도장을 찍었지. 그거 어느 쪽이야? 여기. 결국은 구속되는 모습이야. 그래서 여기 함으로써 지속된다. 에이, 심혈은 끝났지. 구속되는 쪽으로. 이 속물적 태도가 이겼지. 여기가 틀려서 이제 기억은 이거 아니야. 3번. 신경쇠약을 일으키는 원인이야? 이런 지엽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큼직하게 풀다 보면. 가서 이제 슬쩍 보는 거지. 그럼 본문에서 신경쇠약이 뭐라고 나왔지? 하고 A 부분 돌아가 보면, 나 왜 이렇게 심혈을 느끼지? 신경쇠약이 원인인가? 뭐가 이상해. 신경쇠약이 원인이라 심혈을 느끼나? 일단 인과관계의 방향도 틀렸고 이쪽을 원인으로 본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신경쇠약이 원인인가? 물어본 건 사실 원인이다라고 확답한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확답한 것도 아니고 인과 방향도 틀리고. 4번. 용팔이 미워요. 불쾌 1번하고 연결되네요. 경멸, 불쾌함, 미움,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되는 마음을 함축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4번도 맞겠네요. 5번. 기억은 용팔의 공모욕으로 인해 표면화된 정일의 물질지향적인 태도?
기억은 경멸하는 태도예요. 물질지향이라는 표현 역시 속물적이다라는 말로 연결할 수 있겠죠. 거봐, 선지에서 아까는 이해타산적, 지금은 물질지향적, 보기에서는 속물적, 이거 세 개 다 같은 말 하고 싹 묶어놓으세요. 알겠지? 그래야 어휘가 늘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억의 반대편이니까 여기서 틀려. 그치? 이거에 대한 추구를, 이것을 드러낸다. 아니잖아요. 여기서 틀려요? 다만 공모 요구도 조금 고민은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용팔이가 공모를 요구했나? 쌤도 여기서 하고 이제 본문을 확인을 해봤어요. 용팔이가 이제 도장 찍자고 내밀었어. 그랬을 때 내가 도장을 찍었지. 그러면 그게 같이 좀 생각해보자, 이런 요청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앞에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그래서 잠깐 멈칫했다가 그래, 이 정도면 오케이. 근데 요 뒤가 이상하다. 그럼 이제 1번하고 4번이 매력적인 선지로 남은 상태로 니은을 보는 거예요. 여기 기억이다. 자, 니은을 다시 보자. 그러면 니은은 뭐였는데? 서늘한 감각? 그게 뭔데? 병인인 아버지가 이 니은인 서늘한 감각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아프니까 목에 물 한 모금 축이고 싶어서 계속 이걸 추구하는 거였어? 보자, 니은.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 얘들아, 선지 꼼꼼히 봐. 선지도 문장이다. 얘로 인해 니은이 발생해요? 아니지. 서늘한 감각으로 인해 황홀한 눈이 생기는 거지. 인과가 이상하죠? 그래서 1번 이상하다. 그럼 2번, 이 황홀한 눈이 무슨 뜻이야 정확히? 아버지가 사무치는 동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삶에 대한 어떤 동경? 그럼 이걸 왜 포기해? 그럼 선지 3번, 아버지가 그 동경, 까맣게 탄 혀, 죽어가는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편. 물리적으로 줄일 수는 없어요. 심리적으로 줄일 수는 있죠. 지금 물리적이냐 심리적이냐, 육체적이냐 심리적이냐 안 나눴잖아요. 안 나눴죠. 그러니까 그냥 심리적으로 될 것 같아. 사무치는 동경 괜찮을 것 같아. 물론 심리이긴 한데 안 나눴으니까 여기까지는 추측해도 되겠죠. 4번, 물그릇 어항 물줄기로 심화, 아버지의 갈망, 동경, 황홀함 다 같은 말이라고요. 답은 4번. 그 다음 니은, 심한 구역 이후 아버지가 물에서 얻고자 하는 육체적 안정에 대한 추구. 잠깐 고민은 해요. 왜냐하면 물에서 육체적 안정을 얻을 수 있어? 이 사람 물 못 먹는데? 뭐지? 했다가 그게 아니구나. 이 물을 계속 달라고, 이 심화되는 게 뭐? 육체적 안정에 대한 추구, 몸 편해지고 싶어, 살고 싶어, 결국은 삶에 대한 동경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위하고의 맥락 속에서 살고 싶어서, 고통을 줄이고 싶어서 육체적 안정을 추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니은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봤을 때 답 몇 번 남는다? 4번이다. 계속 선지안의 연결성 보시고 문제끼리의 연결성도 보시고 계속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0번 우리 처음에 보기 봤었던 그 문제예요. 이제 선지들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해석을 하는데 사실 정보 중요해. 3판을 놓으면서 이익을 따지는 상대를 경멸하면서도 그것을 주목하고 있어. 이게 뭐야? 사실이 맞느냐에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인 욕망 주목하고 있잖아. 몇 개 샜나 주목하고 있잖아. 대응이지?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 구속돼 있어 라는 표현으로 연결하면 되겠다. 쌤 지금 어떻게 읽어요? 사실 정보 보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맞는지를 봐요. 차분히 하나하나 1대1 대응해도 괜찮고, 두 번째, 아까도 말했어요. 이 해석이 애초에 주제의식이거나 인물의 대표적인 성격하고 좀 다르면 그냥 날려도 된다. 이 얘기는 했었죠? 2번도 볼게요.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내자. 나 이거 같이 하자. 이걸 읽어내자. 얼굴에 흐르는 듯한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 웃음은 어느 쪽이었죠? 속물적인 태도. 이해타산적 태도에 연결되죠? 여기에서 상대에 대한 불쾌감, 불쾌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상대도 불쾌하고 나도 불쾌했을걸? 나 자신도 불쾌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걸 웃음으로 얘들아 무마하는 거예요? 무마하려는 게 이 사람의 태도야? 아니, 여기서 보이는 건
돈 번다. 10억을 받는다. 아, 좋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서였죠. 네, 그래서 그런 여기 위에 있는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태도가 안 맞아서 2번이 틀리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자꾸 이 문제가 왜 출제됐는지 그 의도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표정 묘사죠. 쌤이랑 아까 하지 않았어? 표정이나 행동 묘사에 담겨있는 심리를 시험 문제 물어본다고. 이 표정이 담고 있는 심리가 뭐야? 너 이거 추측할 줄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라서 만약에 처음에 이제 심열 그 부분을 제대로 못 읽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이 선지를 보면서 아, 나 못 읽었는데 어쩌지 하고 이 선지 안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선지의 의도가 뭐지? 나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지? 아, 표정에 담긴 의미, 표정에 담긴 심리가 뭔지 추적하라는 거구나. 이 글이 심리를 추적하는 글이니까 요걸 딱 캐칭해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왜? 선지는 도와줘. 선지랑 싸우지 마. 선지가 도와주니까 그 의도를 보고 이 표정에 담긴 심리는 뭐였을까? 본문 돌아가서 다시 읽으면 금방 이제는 좀 파악이 됐으니까 아, 이게 속물적인 태도를 물어보는 그 부분이구나 하고 X를 칠 수 있어요. 시험 때 우리에게 기회는 많아요. 하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만 않으시면 돼요. 오케이. 3번. 부르지도 않고 부르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행동 절대안에 행동 주저하고 이유, 나 왜 그랬지? 나 자신에게 관심 1대1 대응. 선지 4번. 상대의 고통을 그러면서도 저렇게 살려고 하다니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사실정보 맞고요. 그럼 나 왜? 나랑 다른 차이를 인식해서 내 내면을 나는 저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내 내면을 대상화해서 나를 또 관찰했죠. 선지 5번. 그리고 이런 상대가 물줄기를 바라보며 한 번도 보지 못한 눈, 엄청난 동경, 앞에 문제에서도 있었어요. 생에 대한 동경, 황홀한 눈. 그걸 보고 주변을 관찰해서 상대가 내비치는 생에 대한 동경, 이렇게 연결되죠. 그걸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딱 풀어내면서 아, 소설이라는 건 보기 잡아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되 주제를 너무 벗어나는 해석은 그냥 버려버리고 인물의 성격도 너무 벗어나는 애들은 그냥 버려버리고 주제가 맞는 애들 위주로 빠르게 판단한다. 다만 가끔 나오는 지엽적인 내용, 사실 확인해서 너무 구체적이고 작아서 중심 내용으로 안 풀리는 애들은 1대1 대응하면서 확인을 해줄 때 시간도 정확성도 둘 다 잡을 수 있다.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